김두한의 세계에서 폭력은 결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이 침략자의 도구에 불과했던 시대의 원초적인 정의를 집행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 깜짝할 사이에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그의 번개 같은 발차기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종로의 야인이라 불리던 그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주먹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대가 술을 두기도 전에 권력의 판세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러한 영민함과 의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1938년 겨울 조선호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곳은 일본 상류층과 부일 협력자들의 선격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피해는 피로 갚는다는 원칙으로 유명한 김두한이 왜 오사카에서 온 가장 악랄한 야쿠자 연합에 맞서기 위해 아무런 날카로운 무기도 지니지 않은 채 호랑이 굴로 들어갔을까요? 그 해답은 깊은 철학에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적의 육체를 파괴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그들의 의지를 꺾고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1938년 오늘날의 서울인 경성의 분위기는 긴장감과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제의 내선일체 정책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로 이 땅의 정체성을 말살하여 태평양 전역으로 확대되는 전쟁의 거대한 군사기지로 만들려는 음모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호텔은 점령의 상징이자 사치와 타락의 낙원처럼 우뚝 솟아 있었으며 그곳에서는 현지인들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군수물자 계약들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본의 엘리트들이 샴페인을 높이 들고 거위간 요리를 즐기는 동안 그리 멀지 않은 경성역에서는 수천 명의 조선인 인력거꾼과 하역 노동자들이 십장들의 채찍질에 등이 터지고 배고픔에 시달리며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사카용 연합이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이 야쿠자들은 술집이나 관리하던 동네 건달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금융자본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종로 가난한 노동계급의 경제적 혈맥인 하역 노동조합 전체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관리들을 매수하고 잔혹한 폭력으로 저항을 짓밟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을 가진 사이토라는 이름의 우두머리는 청계천을 피로 물들이고 싶지 않다면 종로가 오사카의 규칙에 복종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밤 조선호텔은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며 주변 빈민가의 어둠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사이토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일본 민사경찰의 고위 간부들을 초청하여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샤미센 소리가 높게 울려 퍼지고 승리자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섞여 들었습니다. 사이토는 경찰의 후원이 있기에 아무런 장애물 없이 하역 노동조합이라는 거대한 이권을 삼킬 수 있을 것이라 자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술에 취해 있는 바로 그 순간 중절모로 얼굴 절반을 가린 키 큰 검은 그림자가 호텔 로비로 유유히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김두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지 않았고 단지 존중과 경계의 거리를 둔 채 뒤따르는 두 명의 측근 형제들만을 대동했습니다. 김두한의 등장은 연회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영화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음악이 멈추고 젓가락질을 하던 손들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이 남자에게서 큰 폭풍 전의 바다와 같은 무서운 고요함을 보았습니다. 사이토는 술잔을 내려놓았고 그의 입가에 머물던 미소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조선 제1의 주먹이라 불리는 김두한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명령 한마디면 일본 경비병들이 가차없이 총을 쏠 수 있는 이곳에 이 건달이 감히 발을 들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두한은 초대를 기다리지 않고 당당히 중앙 테이블로 다가가 오크나무 의자를 끌어 사이토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 행동은 정면 도전이었으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자들의 자존심에 가하는 일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두한은 총을 꺼내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모서리가 닳고 해진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천천히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채업자의 장부가 아니라 금융범죄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김두한은 잠도 자지 않고 도시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불안가들과 인력거꾼들의 조직망을 이용하여
야쿠자 연합이 일본 민사경찰 관리들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준 거액의 뇌물 증거들을 수집해 왔습니다. 사이토상, 김두한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컸으며 마치 판사와 같은 무게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사카의 돈이 종로의 영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이 땅은 당신들의 소유일지 모르지만 인력거꾼의 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족과 그들을 낳아준 땅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밥그릇을 건드림으로써 선을 넘었습니다. 사이토는 코웃음을 치며 이것이 궁지에 몰린 자의 헛된 위협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옆에 앉은 경찰 간부들을 향해 턱을 치켰으며 진짜 권력이 자신의 손에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김두한은 가벼운 미소를 지었을 뿐이며 그 미소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앞으로 밀어내며 소름 돋을 정도로 덤덤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들에게 경찰이라는 배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병대가 민사경찰 조직 내의 부패 세력을 숙청할 명분을 찾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이 수첩에는 여기 앉아있는 관리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군수물자 계약에서 그들의 개인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자금의 흐름도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정확히 30분 뒤에 이 호텔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이 수첩의 복사본이 본부에 있는 헌병대령의 책상 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방 안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일본 경찰 간부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헌병대와 민사경찰 사이의 권력 갈등은 일본 통치기구 내부의 깊은 균열이었습니다. 헌병대는 규율을 숭상하며 부패로 천황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들을 가차없이 처벌하는 광신적인 집단으로 유명했습니다. 김두한은 상대보다 세수 앞선 것이 아니라 판 전체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군단 전체의 총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적 내부의 부패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사이토의 화려한 잔치상을 거대한 쥐덫으로 만들었고 사이토의 공범이었던 자들이 이제 가장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되게 했습니다. 김두한은 시계를 보았고 흐르는 초침 소리는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신경을 때리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이토는 주먹을 꽉 쥐었고 목에는 핏대가 솟았습니다. 그는 오사카에서 수백 번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겪은 백전노장이었지만 공격 한 번 하지 않는 상대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김두한은 산처럼 의연하게 앉아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조선 협객의 마음속에서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인간 존엄의 확인이었습니다. 그는 만약 주먹으로 야쿠자를 쫓아낸다면 그들이 더 큰 무력과 잔혹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금줄과 정치적 보호막을 파괴한다면 그들은 햇빛 아래 유령처럼 흩어질 것이었습니다. 김두한의 철학에 따르면 한 남자의 진정한 권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가 아니라 헛된 피를 흘리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30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김두한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사이토,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잔치를 계속하며 헌병대가 들이닥쳐 함께 교수대로 향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밤 즉시 오사카 연합이 경성역 하역 노동조합에서 철수하고 종로 상인들에게서 빼앗은 모든 채무 서류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첩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나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당신들은 지위와 돈, 그리고 비겁한 생명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까지 거드름을 피우던 일본 관리들은 이제 애원하는 눈빛으로 사이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김두한이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뒷골목 세계에서 그의 정직함은 강철 같은 보증수표였습니다. 만약 그가 수첩을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파멸시키겠다고 약속한다면 그들의 인생은 확실히 끝날 것이었습니다. 사이토는 수첩을 보았다가 다시 김두한의 결연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야인을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김두한이 단지 근육으로 살아가는 싸움꾼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가장 복잡한 정치적 체스판을 조종하는 예리한 전략가가 서 있었습니다. 분노 섞인 긴 한숨과 함께 사이토는 일어섰고 부하들에게 짐을 싸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싸움에서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칼 한 번 뽑아보지 못한 채 패배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겼다. 김두한. 사이토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우리 일본인은 이 치욕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김두한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탁자 위에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신들 일본인은 총칼로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선 민중의 혼과 종로 인력거꾼들의 땀은 돈으로 샀거나 폭력으로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김두한이 숨을 쉬는 한 종로는 여전히 조선인의 선격일 것입니다. 사이토와 부하들 그리고 경찰 관리들이 허둥지둥 연회장을 떠나자 조선호텔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김두한은 일어나 가죽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실 그 수첩의 절반만 진실이었고 나머지는 백지와 그가 매일 관찰한 복잡한 관계를 바탕으로 추측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극도로 위험한 심리전이자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기에 승리했습니다. 잃을 것이 많은 자일수록 두려움에 굴복하기 쉽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두한이 호텔 밖으로 걸어 나오자 경성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가슴속은 따뜻했습니다. 멀리 인력거꾼들의 빈민가에서 가물거리는 등불들이 마치 환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조선호텔의 대리석 바닥에는 단 한 방울의 피도 흐르지 않았지만 서울 내 야쿠자의 경제적 혈맥은 공식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두한의 형상은 단순한 뒷골목 대장이 아니라 힘없는 노동계급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광기, 어린 경류 속에 서 있는 견고한 둑과 같았습니다. 그는 미쳐 돌아가는 제국 전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몸을 던져 사나운 파도가 동포들의 초가집과 비참한 삶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막아내고자 했습니다. 그의 절제와 계산된 관용은 협객 정신의 정점이었습니다. 그가 사이토를 죽이지 않은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야쿠자 두목 한 명의 죽음이 무고한 민중에게 더 잔혹한 보복으로 돌아올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굴욕 속에 퇴각하게 함으로써 그는 종로의 위태로운 평화를 해치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조선호텔에서의 피없는 유혈낭자한 잔치 이야기는 순식간에 경성 전역의 골목골목으로 퍼져나갔고 민족적 자긍심에 관한 불멸의 일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첩 하나와 강철 같은 눈빛만으로 일본 경찰과 야쿠자를 무릎 꿇린 한 남자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김두한에게 권력은 지배가 아니라 봉사였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존경이야말로 가장 지속 가능한 권력이며 그것은 어떤 총구나 돈 가방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어둠 속에서 그는 작지만 끈질긴 등불이 되어 나라 잃은 백성들의 믿음을 데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명예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한 독립의 희망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건 이후 경성역의 하역 노동조합은 김두한의 암묵적인 보호 아래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인력거꾼들은 더 이상 일본인들에게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고 상인들은 가게가 불타거나 테러를 당할 공포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김두한은 다시 종로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그 긴 코트를 입고 중절모를 쓴 채 작은 찻집 구석에서 조용히 도시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공적을 뽐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단지 자신을 길러준 땅에 대한 베트남 땅의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보다 세수 앞을 내다보는 그의 철학은 개인의 이익을 다투기 위함이 아니라 적들의 포위망 속에서 동포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1938년 조선호텔에서의 사건은 야인 김두한의 파란만장한 생애에서 영원히 빛나는 이정표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지혜와 의리가 가장 잔혹한 폭력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김두한은 단지 야쿠자를 이긴 것이 아니라 조선 민중의 영혼을 짓누르던 공포를 이겨냈습니다. 그는 손에 총이 없어도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심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협객의 기계입니다. 자신의 힘을 약자의 버팀목으로 삼고 자신의 권력을 미쳐버린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날 밤이 저물어갈 무렵 종로의 고색창연한 지붕 위로 눈송이가 더 굵게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김두한은 작은 사찰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경건하게 합장했습니다. 자신의 안녕을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의 밥그릇을 지킬 수 있었음에 감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역사의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은 하얀 눈발 사이로 흐려졌지만 그의 정신은 강렬한 선언처럼 타올랐습니다. 정의는 가려질 수는 있어도 결코 파괴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로가 수호자를 필요로 하는 한 김두한은 그곳에 있을 것이며 민족의 명예와 보잘것없는 생명들의 생존을 위해 다음 생사의 판을 준비할 것입니다. 조선호텔에서의 대결은 단순한 전술적 승리를 넘어 깊은 인생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권력은 우리가 무엇을 쟁취할 수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도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김두한은 사이토를 처단하고 폭력적인 영웅이 되는 길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지혜로 원한을 풀고 위신으로 평화를 세우는 더 고귀한 길을 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건달 두목과 협객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건달은 이익과 영역만을 알지만 협객은 백성의 아픔과 나라의 운명을 압니다. 거리에서 거칠게 자라난 한 인간인 김두한은 자신만의 가장 독특하고 투박하면서도 찬란한 방식으로 애국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조선호텔의 피없는 잔치의 흔적은 한국 민족의 비장했던 한 시대를 상기시키는 울림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뛰어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열의 힘과 민족적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두한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삶의 방식과 투쟁의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심 없는 보호자의 길, 가장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맨 앞에 서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정의의 온기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하는 길을 말입니다. 부패한 권력 체계에 맞서 홀로 호텔 연회장에 서 있던 그의 모습은 가혹한 운명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용기와 기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역사의 페이지에는 먼지가 쌓이고 조선호텔 같은 건물들은 그 형태가 변할 수 있지만 1938년 그 겨울밤 김두한이 보여준 정신은 영원히 종로의 숨결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의 숨결이며 굴복하지 않는 자긍심의 숨결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비록 외로울지라도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는 강철 같은 믿음의 숨결입니다. 김두한이 전설이 된 것은 그가 가장 강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힘을 가장 올바른 때에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여 인간의 가장 신성한 가치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모든 세대가 갈망하는 진정한 권력의 모습일 것입니다.